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가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었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소중한 아이를 잃은 이야기요. 저는 몹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여유롭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손 벌릴 정도는 아닌 경제력. 사이가 좋다가도 가끔 다툴 때마다 이혼할 거라던, 항상 싸움 끝에 꼭 누구랑 살겠냐고 선택하라던 부모님. 그리고 제 옷을 매일 훔쳐가는 여동생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랐죠. 그래서 저 역시도 결혼하고 나면 그런 가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결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신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도 다음날이면 서로를 챙기는 부모님. 저에게 맞아서 엉망이 된 머리로도 제 라면까지 끓여주던 여동생이 싫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직업에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은 그런 남편과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와 다투는 모습을 제게 보였었죠.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굉장한 자린고비였기 때문입니다. 인사드리러 간 날에 제게 준 차의 티백은 이미 몇 번이나 재활용해서 차가 우러나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이래보자 남편은 거의 이를 갈면서 시어머니에게 날카롭게 굴었어요.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지? 내가 용돈 준 건 어쩌고 또 이래. 진짜 사람 비참하게 할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지겨워. 진짜 지겹다고. 2번 먹은 거고 깨끗해. 근데 이게 뭐? 땅에 파면 돈이 나오니? 이렇게 아껴서 너 이만큼 키운 거야. 알긴 알아?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팔리다고. 내가 적당히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한 달 전부터 바로 오늘 아침까지 말했잖아.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집 한번 싹 엎어버릴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럴 거면 나 엄마 안 본다. 못된 것 다 키워놨더니 뭐? 이제 부모한테 협박을 하네.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이제 미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런 소리가 오가는 걸 듣고 있으니 머리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처음 가는 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불편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도 난생 처음 봤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까지 다투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춘기 시절 엄마나 아빠와 약간 다투긴 했어도 인연을 끊는다는 말까지 하진 않아봤으니까요. 어쨌든 숨막히는 첫 인사가 끝난 뒤에 남편이 따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결혼을 고민하는 저를 설득한 거였죠. 우리 엄마가 약간 병적으로 돈을 아껴. 나랑 동생도 늘 그렇게 살아서 자주 다쳤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진짜 속상해서 막말이 나온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 그렇지. 자기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원래 가정은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 엄마가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 시집 와서도 쭉 그랬대. 그래서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데도 늘 불안해하셔. 자기가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주라. 미안해. 그래도 내가 있는데 원성은 높이지 말지 그랬어. 알지. 근데 솔직히 진짜 부끄러워서 그랬어.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랑 너무 비교되고 또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이해해줘. 자기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던 거야. 다신 그런 일 없게 할 거고 무조건 날 배려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가벼운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걸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멈춘 척 했던 거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는 동물이니까요. 문제는 그 적응이 남편이 보지 않을 때 제게 국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남편이 모든 걸 다 막아줬습니다. 분위기와 공기만으로도 눈치를 채고 저와 시어머니를 분리시켜 놓았죠.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다 수저로 밥을 뜨렸는데 밥이 왕창 들려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모르게 제게 찬밥을 먹이려고 밑에 찬밥을 깔고 위에만 새밥을 올려둔 게 딱 들킨 거죠. 이에 남편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고 실제로 반년이 넘게 시댁에 방문하지 않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정확히는 신혼이 끝나고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도 슬슬 지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둘의 싸움은 포기를 모르는 시어머니의 승리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승리를 자축하며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이걸 먹으라고요? 이거 참외 껍질인데요. 먹어라. 원래 거리가 제일 좋은 곳이야. 내가 평소엔 다 먹는데 네 피부 봐라. 이 나이에 이 정도 피부 유지하는 비법이다. 그 좋은 걸 버리고 안 좋은 속을 왜 먹어? 너무 달아서 살도 찌고 살찌면 아이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고 껍질이 최고다 최고. 그래도 겉에 농약 잔여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아낄 줄 모르고 그냥 남편 돈만 축내는 여자가 꿈이냐.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서 뭘 그렇게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어? 시어머니는 제게 늘 껍질만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씨가 있는 대를 주셨고요. 그런데 정작 껍질 구이가 맛있는 것은 껍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생선은 머리와 꼬리만 줬죠. 하지만 그거라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냉동실에 꽁꽁 얼려둔 음식을 꺼내서 재워주시곤 하셨네요. 그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었어요. 저희 엄마도 냉동실에 사골이나 만두를 얼려두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식사 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성 잔염, 식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유산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고 고열에 시달렸죠.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기본 1년 이상은 된 것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자식들은 거부한 그 음식들을 임신 초기였던 제게 먹인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장 먼저 화를 냈어요. 4년? 제조일도 아니고 유통기한을 4년을 넘긴 거 줬다고. 당신 알면서도 내가 먹는 거 말리지 않은 거야? 아니, 난 그냥 그전에도 먹었는데 탈이 없어서 냉동실 정리를 다 했나 이런 생각이었지. 내가 설마 당신 임신한 거 아는데 그걸 뒀겠어? 그래도 조심시켰어야지. 그리고 내가 매번 그 집 가서 밥 거의 못 먹는 거 보면서도 요즘 관심도 안 가지잖아. 좀 피곤해서 그랬어. 일도 많고.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랬어. 매번 당신이랑 엄마 문제로 조율하는 거 솔직히 힘들어. 당신이라면 안 지치겠어. 평생 안 바뀌고 저렇게 아등바등 사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못할 짓이고. 일평생을 저렇게 사줬어. 그리고 좀 더 젊은 당신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안 죽었으면 됐고 이제 괜찮아졌잖아.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안 죽어? 그럼 됐다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우리 이혼해. 여보, 이게 내 문제야?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시어머니, 물론 문제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더 문제야. 집안에 쓸데없는 거나 사두고 쇼핑하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비워둔 방에도 당신이 주문한 것들만 한가득이고. 지겨워. 나도 지겨워. 어머님은 매번 절약하라고 하는데 사실 당신이 버는 돈의 대부분은 당신 혼자 쓰는 거잖아. 앞으로 애 키울 때도 그러겠지.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땐 아이고 뭐고 아무 상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나와 바로 친정으로 갔고 거기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내가 결핍이 있어. 그래서 자꾸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고 그랬었어. 나한테는 상처 위에 딱지 같은 것들이라고. 진짜 미안하다. 내 상황만 보고 당신을 나 몰라라 해서 정말 면목 없어. 그래도 아이를 봐서라도 돌아와라, 응? 솔직히 이혼은 아니잖아. 우리 그 문제를 빼면 잘 지내고 있잖아. 이제는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잘 지내는 건지. 내가 노력할게. 아이 낳을 때까지 아예 집에 안 가도 되고 내가 어떻게든 노력할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실제로 남편은 그 이후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중독자의 버금가는 쇼핑 중독도 고쳐졌고 시댁에 가는 걸 중간에서 잘 막아줬죠.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부터는 상황은 묘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명절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하도 울어서 저희만 작은 방을 따로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방에만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에는 남편과 방을 바꿔 잤는데도 또 저희 방에만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저와 딸의 방에 보일러를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밸브를 잠그면 방 각각의 보일러를 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샤워만 하러 들어가면 온수를 꺼버려서 찬물에 씻어야 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불을 그냥 꺼버리기도 하시더군요. 저도 몇 번은 어머님께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몰라도 애를 씻기려는데 온수를 끄는 건 너무하잖아요. 면역성도 모르니? 그리고 내 나이에도 이런 날엔 찬물로 씻는다. 아직 팔팔하게 어린애인데 찬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 애가 고작 6살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래도 캐지맨네 뭘 그렇게 유난스러워. 난 자식 둘이나 키웠는데 너처럼 그렇게 하는 여자 본 적이 없다. 무슨 애가 유리잔도 아니고 어디 두면 깨지는 줄 알아. 애들은 자고로 그냥 막 굴리고 밖에 보내고 그래야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먹이고 씻기는 건 적어도 평범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래라, 너희 집에서 나. 남편 돈으로 먹고 쓰고 하면서 아낄 줄도 모르니. 나중에 자식한테 의지하고 살고 싶은 게 꿈인가 보구나. 그때 방에서 놀고 있던 신혜이가 나와서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솔직히 새언니 하는 일도 없이 애나 돌보면서 편하게 사는 건 맞잖아요. 우리 집 예전에는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새언니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세요? 아가씨는 지금 제가 화근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솔직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매번 오빠 둘들 볶아서 엄마한테 시비 걸게 만들고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올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하지 말아달라. 뭐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럴 거면 엄마한테 용돈이나 좀 지어주거나 다른 며느리처럼 명품을 사주거나 하고 말하든가. 애 업고 와서 가뜩이나 시끄러 죽겠는데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씨도 꼭 시집 가시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런 집에 시집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 난 부잣집 갈 거거든요. 무조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고, 언니처럼은 절대로 안 살아요. 왜요? 발끈하시는 걸 보니 이 집은 아가씨도 별론가 봐요.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면서 저 역시도 성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도와주는 남편도 없었고 제가 지키고 있는 건 오로지 아이였으니 무서울 게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좋아하지 않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시누이가 매번 비꼬며 이야기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변한 남편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크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집안일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었네요. 늘 늦게 끝나고 출장을 가고 안 하던 야근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기에 급하게 남편 살을 쓰게 된 날이었죠.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애 병원 들리면 되잖아, 어? 아씨, 그럼 난 올 때 못 타라고. 이번만 택시 타면 되잖아. 거기 택시 안 잡혀. 퇴근 시간에 택시 잡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대중교통 타란 말 할 거면 입 열지도 마. 난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 딱질색이니까. 그럼 어쩌라고. 그 병원이 좀 멀어? 초행길이고 애가 아프다잖아. 아, 몰라. 그럼 차 쓰고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 나 키 하나 더 있으니까 차 키는 당신이 들고 가고. 당시 저희가 살던 곳이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서 움직이는 게 힘들긴 했습니다. 오르막이 꽤 높아서 다들 차는 기본적으로 끌고 다녔죠.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차를 선물로 받았었어요. 4년 정도 저희 엄마가 몰던 중고차였지만 쓸만한 차였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차가 2대면 유지비가 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처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아이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갈 때는 너무 곤란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차를 빌려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차를 남편 회사 주차장에 세우려고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나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더군요. 속으로 뭐지 싶었는데 차량을 손으로 다급하게 두드리기까지 했죠. 자기, 왔어? 어디 갔었어? 이러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는 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귀까지 빨갛게 된 상태로 잘못 봤다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응에 확신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더군요. 매번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출장이 갑자기 잦아진 것도 이상했으며 전화를 할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던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죠. 만약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면 이혼도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어린 딸이긴 했지만 15살이었고 저 혼자서도 어떻게든 잘 키워낼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에 딱히 슬픈 마음도 없었죠. 저는 바로 다음날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요즘에는 심부름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때까지는 붉은 글씨로 공포를 조장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땐 그게 얼마나 떨리던지. 직원들이 기다리라고 커피를 가져다 주는데 손을 떨어서 먹지도 못할 정도였네요. 이윽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방에서 나오더니 제게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바람? 네? 남편분이 바람 피우는 거 조사하러 오셨다고요? 착수금으로 반, 그리고 완료되면 잔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남편의 인적사항과 회사, 여자의 인상착의 정도를 말해주고 얼른 그 자리를 떴어요.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면서 제게 사진들을 내밀더군요. 여자가 돈이 꽤 많아요. 한 3일 정도 더 걸립니다. 남편 쪽은 좀 까다롭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아니요. 이 여자 남편이요. 여자는 남편 회사의 직장 상사이자 유부녀라고 했어요. 시시하긴 하지만 둘의 분류는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라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이 벌써 7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속에는 한 오피스텔로 따로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 앞에는 가득 쌓여있는 택배들도 보이더군요. 둘은 모텔이나 호텔 같은 곳이 아닌 아예 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잔금을 치르고 나와서 계단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불륜, 이런 것보다는 제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혼을 진행하려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잡념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네요. 딸은 췌장암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10대나 아이의 경우에는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즉, 유전적인 게 원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우선 입원시키고 치료에만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혼은 그 뒤로 미루게 되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수술 후에 잠깐 괜찮아지나 했더니 합병증으로 복막염까지 찾아왔어요. 그 때문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발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빠른 전이 속도는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네요. 저는 조급해졌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비는 모두 저희 집에서 지원해줬기에 당연히 시댁에서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또? 너 집안 거덜내 작정이냐? 개집이 하나 떡 낳아놓고 다 같이 이제 길바닥에서 살잔 거야? 암이라는 게 한 사람만 죽어서 무서운 게 아니야. 가족을 다 죽인다. 그래도 어머님 손녀잖아요. 어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목돈이 없어서 그래. 엄마도 괜히 저러겠어? 속상하니까 저러지. 속상하다고 저런 말을 해? 진짜 너무한다. 야,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미 수술했잖아. 그런데 또 재발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젊은 사람들은 암이 퍼지는 것도 빠르다고 하더라. 여보, 당신 딸이야, 친딸이라고. 세상 어떤 아빠가 딸한테 그런 말을 해.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소리쳤죠. 곧 죽을 건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말란 거다. 미련하기는. 그러게 내가 하나 더 낳으라고 할 때 낳았어야지. 이제 늙은 몸에서 애가 나올 리는 없으니. 망했네. 우리 집은 망했어. 전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머리채까지 잡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혀버렸죠. 병원에서는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환자들도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저를 감싸줬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그 뒤로 병원 간호사 및 환자들이 제게 유독 잘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딸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수술을 하고 딱 1년을 더 버텨준 장한 내 딸은 폐혈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저는 솔직히 떠나간 딸을 당장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울다가 쓰러지고 또 이러다가 기절하며 딸의 장례식이 끝이 났죠.
한 일주일 정도를 식음을 전폐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울고 제 동생은 제 뺨까지 치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고 했었네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모든 걸 다 개워내고 있었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열흘 때 되는 날에 꿈을 꿨는데 제 딸이 꿈에 나왔더군요. 울고 싶은데 제겐 입이 없었고 그래서 딸의 얼굴만 만지고 손을 잡고는 같이 가자고 마음으로만 소리를 쳤죠. 근데 딸이 제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날 위해서 꼭 복수해줘. 고개를 한참 끄덕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딸은 생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게 정말 꿈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식사를 했고 몸을 씻었고 그리고 무작정 나가서 이전에 갔던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이전에 의뢰를 받아줬던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은 제 머리에 흰색 핀을 가르치며 침울한 표정으로 애도를 표하더군요. 그 순간 억눌렸던 슬픔이 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상 안 좋은 남자만 넷이나 있어 예전에는 벌벌 떨며 있던 그곳에서 주책 없이 울었죠. 그리고 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부모님이나 저희 동생에게도 걱정할까봐 차마 말할 수 없던 부분까지 모두요. 사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도 그걸 끊어가면서 어떠한 반응도 없이 듣기만 해줬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네요. 복수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 딸을 위해서.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그때 지불해도 될까요? 제가 수술비로. 아니요.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 제가 맡고 싶은 일이라서 돈은 안 받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박살을 내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저도 울고 그 사람들도 울었죠. 사장님은 그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게 마지막으로 오는 거여야 한다고 저에게 강해지라고 했어요. 이제 오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저들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곤 직원들에게 각자 전담할 사람들을 지정해 주더군요. 시누이부터 남편까지 아침부터 저녁에 뭘 먹는지까지 반찬까지도 알아내라고 했죠. 저도 같이 다니면 안 될까요? 밤이하지 않을게요. 됩니다. 하지만 몸무게 5kg는 늘려서 오세요. 그러다가 병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장님도 백혈병으로 자신의 아이를 잃고서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학대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일에 무급으로 나서준 거였어요. 제 상황과 제가 하는 짓들을 자신도 해왔다는 걸 알았기에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게 하고 햇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덕분에 꽤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직장 상사인 유부녀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인사까지 하는 사이라는 것. 그리고 매일 시어머니 편을 들던 얄미운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이제 어쩌면 좋죠. 신고? 가서 따지기?
그런 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일단 이혼 신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죠. 저는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요구에도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아랑곳하지도 않더군요. 이혼? 내가 그럼 무서울 줄 아냐? 위자료 얼마든지. 뒷조사할 필요 없었는데. 난 그냥 강당하거든. 너한테 소개도 가능할 정도지. 그 여자 유부녀야. 알긴 아니? 나랑 살 거라고 했어. 이혼하고 나랑 산다고. 어차피 들켰으니 내가 말하는데 그 여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쇼핑 못하게 하는 너란 여자랑은 차원이 틀려. 스케일이 다르다고. 이런 여자랑 살잖아. 우리 엄마도 바뀌더라. 이제 너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 위자료 준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화래. 우리 엄마가. 그래, 잘 된대. 그렇게 해, 그럼. 얼른 끝내자. 남편은 그때까지도 직장 상사인 그 여자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남편에게 펑펑 쓰는 그 돈은 유부녀의 진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 회사의 임원인 남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을 뿐이죠. 남편은 그걸 모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흥신소 사장님의 조언으로 더 끌지 않고 바로 합의이혼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선심을 쓸 때 받아내라는 조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이 확정이 되자 바로 다음 행동이 시작됐죠.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듯 헬멧을 장착했고 저도 어설프게 헬멧을 쓰고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4시였고 사장님은 전단지를 남편의 회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붙이기도 했고 몇 명이 합심해서 다른 사람이 뗄 수 없도록 높은 곳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남편과 여자 상사 둘의 사진이 고스란히 붙어 있었는데 겉에는 나이트클럽 개업이라고 적힌 평범한 광고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나이트클럽에서 눈 맞아서 뽀뽀하는 커플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부인녀 남편에게 한 장, 또 신의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집에는 신의와 전 남자친구의 여행 사진을 우편으로 보냈죠. 직원들은 너무나 고맙게도 그 새벽부터 대낮까지 상황 전체를 제게 보고해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감사실을 보려고 한 것, 그리고 둘이 계산해서 싸웠다는 것까지 모두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해줬네요. 지금 여자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몇 대를 때렸고 남자가 무릎을 꿇었는데 여자가 발로 차버렸고 방금 남자가 뭘 던졌는데 그게 구두였다는 것까지. 한참 재밌었는데 직원들인지 경비인지가 와서 말리고 있다며 아주 실시간 중계를 해주더군요. 그런 중계는 신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현관 밖으로 나와서 울기 시작했다. 머리가 엉망인 걸로 봐서는 누구한테 뜯긴 것 같다. 이건 99% 이상 파혼 예상한다. 그런 식으로 수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저는 정말 다 알게 됐어요. 신의는 결국 파혼을 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잘려서 백수가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도 회사에서 잘렸고 둘은 헤어졌는데 여자의 남편은 그냥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 남편과 여자는 서로 자유연애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그냥 넘어갔죠. 이쯤 돼서 저도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계속 알게 되니까 재밌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은 만나면 그 이야기뿐인데. 남편이랑 시누이 둘 다 결국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돼서 매번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아주 시끄럽다고. 그렇겠죠. 이젠 자식들이 돈 잡아먹는 귀신으로 보일 테니. 어머니, 아니, 그 할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이제 용돈도 못 줄 테니까 제게 했던 제 자식들한테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접어요? 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근데 가끔은 놀러 와도 돼요? 커피 같은 거 사들고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이요. 약속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후로 1년이 흐른 어느 날, 생각외로 잠잠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걸 말입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정기검사를 놓쳤고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된 거였어요.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핏대를 세우던 시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제게 병간호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요? 제가 왜 그 사람 병간호를 해요? 너는 살아온 정이 있잖니. 헤어지고 갈라서도 부부는 부부야. 그리고 네 딸도 같은 병이었으니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고. 너 말고 병간호 해본 사람이 어딨니? 어머님이 하시거나 아가씨가 하면 되죠. 아가씨 결혼할 줄 알고 회사 그만뒀다가 파혼당하고 지금도 취직 못한 백수 아닌가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걔는 병원비도 좀 보태고 해야 하니 조만간 일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도 청소 일이든 뭐든 해야 하니까. 너한테 돈 부탁할 생각은 없으니 간호라도 좀 하라는 거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 간병비가 아까운 거 아니시고요. 요즘 간병비 비싸긴 하죠. 차라리 청소일보다 간병하는 게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을걸요? 저한테 시키고 돈 좀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네 아들 아프다는데 그걸 아낄까? 내가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살릴 거다. 너한테 부탁하는 건 그래도 네 지압이 아니냐? 지금 지압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집안 거덜날 작정이세요? 불륜이나 저지르는 아들 낳아놓고 잠기를 팔다니 이젠 어머님이 길바닥에서 사셔야겠네요. 암이라는 게 한 사람만 죽어서 무서운 게 아니니까. 가족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쪽 아들은 곧 죽을 건데 뭐하러 돈을 써요 아깝게? 네가 정말 미쳤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럼 미치지. 감히 내 딸한테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니까 할머니는 말년에 이렇게 아들 병수 말하다 죽게 생긴 거야. 아, 방사선도 아까우니까 조금만 해달라고 해. 하나 말 때도 깎아달라고 하고. 아, 그리고 호흡기 달잖아. 그거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내가 꼭 와서 꺼줄게. 야, 이 쪼개니. 그니까 나 다신 부르지 마. 그때는 저승사자가 되어줄 테니까. 그래도 막판에 재밌긴 하네. 진짜 가족의 떼조금 당하는 걸 볼 줄이야. 잘 사세요. 아니, 다들 잘 가세요. 제 마지막 인사로 저는 손을 흔들다가 중지를 들어 올렸고 정말이지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니 아마 남편은 죽었거나 죽어갈 겁니다. 혹여나 살아있어도 이제 상관없고요. 저는 지금은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떤 때는 또 슬퍼서 울다가도 웃기도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도 제 딸이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오하는 힘으로라도 살라는 음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딸의 유언은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제는 심부름 센터가 된 그곳 사람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가끔 반찬도 싸다 주고 커피도 사들고 가는 정도죠. 제가 혹여나 복수를 끝내고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매달마다 연락을 일부러 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딱히 저는 뒷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도 저를 위로하려고 한마디씩 해주는 직원들. 그게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행복해질게요. 그리고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내 딸로 태어나렴. 사랑한다, 은지야.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라